시대의 재능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이 되면 책을 독서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가 저절로 답이 나올 겁니다. 제가 강의 도입부에 마이클 패러데이하고 김현철이라는 개그맨, 지휘자 두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김현철은 약 10살경부터 클래식 듣는 거를 취미생활로 40년 동안 50대까지, 50대 초반이니까 지금 40년간 클래식을 취미로 들었어요. 그런데 전공을 안 했단 말이죠. 연극이나 뭐 연극 영화나 뭐 서울예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예전. 그래서 이제 개그맨이 됐는데, 자기가 개그맨이 됐을 때 이미 클래식 취미 생활이 20년쯤 됐었겠죠. 최소한 15년? 10살 때부터 클래식을 듣기 시작했으니까. 그럼 25살에 개그맨이 됐다고 치면 15년 정도의 취미 생활이 된 거죠. 그런데 음대를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악보를 읽을 줄 몰라요. 악보를 볼 수가 없어요, 악보를. 단지 뭘 할까요? 곡의 흐름을 귀로 외웠죠. 음악 소리를 아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때쯤에는 뭐 제1 바이올린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여기서 베이스가 돼야 되고, 여기서 이거 뭐 이거지 뭐 이렇게 가야 되고, 북 쳐야 되고, 이걸 다 외운 거예요. 지금 이 클래식 곡이 이렇게 흘러가면 여기서 이 소리가 나와야 되고, 여기서 이 소리가 나와야 되고, 그리고 오케스트라가 있으면은 그 소리가 어디서 나오는지도 외웠겠죠. 왜냐면은 영상을 보면은 악기의 배치를 저절로 외우게 되잖아요. 10년 동안 클래식 들어보세요. 당연히 외우죠. 그 정도는. 자, 그럼 지휘를 할 때 여기서 이 악기가 나와야 된다. 그러면은 그냥 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많이 봤겠죠. 지휘자들을. 그래서 이제 여기서 대부분 좀 이게 저보다 나이 어리신 어머님들이 많아서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김현철 씨 개그 기억하세요? 막 심각한 표정으로 막 얼굴로 지휘를 다 하면서 손만 까딱까딱 했던 그 개그. 그 개그가 재밌긴 했어요. 참, 왜냐면 너무 이렇게 마에스트로 같지 않은 얼굴인데 심각하게 지휘를 하니까 그게 언밸런스. 이게 안 맞아가지고 재밌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예. 그런데 최근에 왜 개그 콘서트도 없어지고, 개그맨들이 대부분 힘들어졌어요. 먹고 살 길이. 그래서 유튜브에도 많이 진출해가지고 이제 개그 프로를 유튜브에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 터지기 전까지 김현철 씨가 지휘 공연을 22번 했어요, 작년에. 근데 계속해서 이 사람의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나는 악보를 읽지 못한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취미 생활을 오래 했다라는 거하고, 또 하나 뭐냐면은 클래식 음악에 대한 애정이죠. 사랑이죠. 열정. 그래서 지금 제가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들었는데, 현재 자기가 좀 유명한 클래식 곡 40곡을 다 외운답니다.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40곡을 눈 감고 지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악보가 머릿속에 들어가 있다기보다는 그 소리가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음악이. 그리고 이제 오케스트라의 위치가 머릿속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지휘가 가능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연주할 땐 이렇게 할 수 있고, 이쪽에서 연주할 땐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런 거죠. 그런데 그 제주도에 가면 우리가 예전에 그 일본의 예능 프로라든가 드라마를 많이 이렇게 따라 했듯이 제주도에 그런 어떤 시장이 있답니다. 그 시장에서 중국의 어떤 그 바이어가, 그 어떤 예능 프로를 사는 바이어가 김현철 스토리를 듣게 된 거예요. 개그맨으로 있다가 매달 한두 번씩 그것도 대공연장에서 해요. 대공연장, 서울 같은 데서. 그런데
우리 그 지휘자 중에 좀 유명한 그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네. 그런 분들이 있을 텐데, 그죠? 그런 분들이 하는 클래식 공연장보다 사람들이 더 많이 와요. 꽉 차요. 일단 그 재미라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클래식 대중화에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악보도 못 읽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중국에서 이 스토리를 듣고 중국 전체 순회 공연을 시켜야 되겠다 라고 해서 중국 수출이 확정이 됐어요. 이 사람이. 됐는데 중국에 못 가게 됐습니다. 그때 사드가 들어왔거든요, 우리나라에. 사드. 그래가지고 한국 전체 그 연예인들이 중국 진출이 막혔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중국 수출을 확정됐다는 것까지 되게 자랑스러워 하더라고요. 결국 가서 중국 돈을 못 벌었지만은. 자, 마이클 패러데이 얘기를 해볼게요. 가난한 대장장이의 아들. 여기서 유년 시절이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한 8살, 9살 정도로 추측이 돼요. 그때까지만 학교를 다니고 너무 가난해서 학교를 자퇴를 했어요. 13살에 그 제본소, 책 만드는 데 취직을 했고, 대략 보면은 뭐 15살까지 학교 교육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수학 자체를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수학이란 과목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근데 과학에 대한 열정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과학에 대한 열정이. 그래서 겨우겨우 어떻게 해서 어떤 과학자의 조수로 들어갑니다. 조수. 근데 그걸 하는데 여러 명의 이제 그 조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맨날 수학도 모르는 과학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초등학교 고학년 문제, 즉 중학교 문제를 못 풀었다는 겁니다. 우리 중학교 때 나오는 수학 문제를 풀 수가 없었대요. 수학을 배운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면 그 유명한 그 과학자의 조수들은 대부분 대학원 나오고 이공계 나왔을 텐데 얼마나 놀림을 받았겠냐 이거예요. 중학교 수학 문제도 못 푸는 과학자예요. 그런데 몸으로 때우는 겁니다. 몸으로 때우면서 뭐 이렇게 실험했더니 결과가 이렇게 나오더라. 이렇게 실험했더니 이렇게 결과가 나오더라. 이걸 무수하게 자기가 실험을 엄청나게 합니다. 그래서 왜냐면 그 컴플렉스, 이렇게 열등감을 몸으로 때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기가 또 열심히 독학으로 해서 그 수학을 배웠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 전기분해 법칙이라던가 그다음에 전자기에 관한 것들, 뭐 음이온, 양이온 이런 말들을 마이클 패러다이가 다 만들었더라고요. 그리고 최초의 발전기를 발명을 합니다. 그래서 영국 왕립과학연구소에서 화학 석좌 교수를 와달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영국 역사상 뭐 13번째인가 그래가지고 엄청난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물론 김현철 씨는 아직 그 살 날이 많기 때문에 김현철 씨가 클래식 지휘자로서 저는 좀 중국이라든가 또 다른 곳에 이게 수출이 될 수 있는 그런 공연까지도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공연을 더 개발해야 될 거예요. 개발해야 될 건데, 근데 김현철 씨가 이제 자랑하는 게 하나 있어요. 자기 클래식 공연은 이제 이렇게 자기가 보통 지휘자들은 관객이 여기면 오케스트라 이렇게 있으면 뒷모습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최초로 지휘자 앞에다 카메라를 설치한 겁니다. 밑에서 이렇게. 양쪽에 모니터를 단 거예요. 그러니까 오케스트라는 관객들이 보지만은 지휘자의 표정을 지금까지 못 봤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 표정이 재밌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최초로 지휘자의 얼굴을 모니터에 띄우는 공연을 최초로 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세계 최초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개그맨이었기 때문에 가능한데, 그래서 이제 좀 기대가 되는 예능인이에요.
김현철 씨가. 제가 이제 김현철 씨 공연을 아시다시피 아니 모르시죠? 제가 화가인데 최근에 그 그림 열심히 그리라고 120억을 펀딩 받았어요. 근데 저한테 저 많은 돈을 뭐 1인당 2억 5천, 2억 이상 저한테 이렇게 후원하신 분만 한 10명 되는데, 제가 이제 한국의 우리 문화를 창조적으로 제가 이렇게 바꾸고 싶다, 이런 얘기를 여러 차례 했고, 그런 것 때문에 후원하신 분들이 많아요, 저를. 그래서 이제 저는 김현철 씨 공연을 요양원이라던가, 고아원이라던가, 그 다음에 교도소, 이렇게 고급 클래식 공연을 직접 오케스트라 60명, 70명이 있는 것을 사실 그 공연장에 도저히 갈 수 없는 어떤 그런 계층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그래가지고 그 공연을 직접 김현철 씨가 지휘를 하고 해서 이건 자선 공연이니까 연주자들도 좀 한 반값만 해가지고 공연 한 번당 2천만 원에 한번 그 공연을 해보자. 그런 얘기를 제가 이틀 전에 했습니다. 김현철 씨랑. 내년부터 한번 해보자. 자, 제가 마이클 패러데이하고 김현철 씨 얘기를 한 이유가 있어요. 오늘의 주제하고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 두 사람에게 가장 큰 에너지는 결코 놓을 수 없는 그 호기심과 끈기와 그 열정 뭐 이런 거예요. 마이클 패러데이는 과학에 대한 열정과 호기심, 그리고 자기가 도저히 여건이 아니지만은 과학자가 되고자 했던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김현철 씨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두 사람은 마이클 패러데이가 더 옛날이었기 때문에 훨씬 더 고생을 했겠죠. 그 어떤 정상의 자리에 서기까지. 김현철 씨도 꽤 고생을 하고 있는 중인데 뭐 앞으로 좋아질 것 같고요. 예전에는 이렇게 고생을 많이 했는데, 자, 지금은 몇 년 전에 3,000원 했던 수학 문제 대신 풀어주는 인공지능 앱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휴대폰에 깔 수가 있습니다. 그 애플리케이션을. 그 까는 가격이 3,000원이었는데 지금은 1,000원으로 다운됐을 수도 있습니다. 가격이. 중고등학교에 있는 모든 수학 문제, 대학교에 있는 모든 수학 문제를 사진을 찍자마자 0.3초 만에 답을 제시해 줍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푸는, 보통 수학 문제가 있을 때 답이 나왔을 때 푸는 방법이 한 7, 8가지인 경우가 있어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푸는 경우도 있고, A 공식으로 풀 수도 있고, B 공식으로 풀 수도 있고, C 공식으로 풀 수도 있어요. 그럼 이 답이 나오는 7가지 방법까지 다 보여줍니다. 내가 원하면. 조만간 공짜가 될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수학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인공지능이 수학 문제를 고안해낼 겁니다. 문제를 제시할 거라고요, 인공지능이. 풀 뿐만이 아니라. 자, 그 인공지능이 마이클 패러데이 시대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훨씬 빨리 성공했겠죠. 그죠? 지금이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이 그런 시대예요. 저는 조금 약간 시골 출신이라서 그런지 전 주산학원에 다녔었습니다. 주산학원 모르시죠? 이거 1원이요, 2원이요 아시죠? 이상하게 주산학원 선생님 목소리는 꼭 그 남대문 신앙의 약장사 목소리랑 비슷해. 그 사람이 꼭 학교에 와가지고 주산학원에 다니면 머리가 좋아지고, 그때가 제가 초등학교 5, 6학년 때였어요. 근데 그때 동시대에 전자계산기가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머리가 좋아진다로 이게 홍보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산학원을 다니면 취직을 잘한다는 말은 못하는 거예요. 왜? 전자계산기가 나와버렸는데 이미 그때. 그렇잖아요. 그럼 취직하고 남은 관계가 없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어땠어요? 자, 주산학원 다니면 취직 잘한다. 맞았죠. 맞는 시대가 있었죠. 그 다음에 타자 잘 치면
취직 잘한다. 한동안 타이피스트라고 그러나? 아무튼 이 사람들의 시장이 어마어마했었어요. 타이핑 치는 사람들이 모든 회사에 다 있었어요. 예, 컴퓨터가 나오기 전에. 컴퓨터가 나온 다음에도 이제 타자기를 치다가 컴퓨터로 이제 이동을 했었죠. 했다가 지금은 뭐죠? 음성을 받아서 쳐버리잖아요. 오타까지 C들이 다 바로 잡아주고. 예, 완전히 끝났죠. 타이핑의 시대가. 제가 이 악보 얘기를 좀 더 마무리를 하자면 지금 작곡을 대신해주는 인공지능이 있거든요. 작곡. 그러면은 여러분들 집에서 어린애들이 흥얼흥얼 거리는 거 그거 되게 우습게 하시죠? 다 녹음해 놓으세요. 그게 작곡입니다. 지금은 어떤 작곡이 가능하냐면 예를 들어서 벌이 꽃밭에서 벌이 막 윙윙거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윙윙거려.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촬영을 했어. 벌이 윙윙거리는 촬영을 했어. 시간 단위로 예를 들어서 그 장면을 선택을 해. 선택을 해서 인공지능한테 이걸 악보로 바꿔달라 그래요. 그 음악이 나와버립니다. 자, 새가 날아가. 기러기 뭐 이렇게 새들이 날아다녀. 거창 오리떼가 날아다녀. 사진을 찍었어. 이거 이렇게 줄을 딱 그어서 이 오선지를 딱 그어서 이거 있잖아. 날개를 이만큼 핀 새는 뭐 그 4분의 2박자로 하고 저분 애들은 반박자로 해가지고 음악으로 바꿔줘. 그러면 새가 날아가는 사진만 찍어도 이걸 음악으로 바꿔줘 버려요. 요즘에. 제가 아는 연주가 중에서 그 이름이 뭐였더라? 태주인가? 한태주? 오카리나. 그 EBS 세계여행 주제곡 부르네. 따라따따따 따라따라따라따따 새들의 노래인가? 이거 작곡가예요. 한태주인가 뭐 박태주인가. 걔 아버지 엄마랑 어렸을 때 저랑 막 술 한잔 하고 그랬거든요. 그 태주가 한 5살 4살, 5살, 6살 무렵이었던 것 같아, 그때 애가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그럼 그 아버지가, 가수는 가수인데 좀 안 알려진 가수거든요. 아버지가. 작곡가 겸 가수인데. 그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흥얼거리는 것을 곡으로 받아 적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한태주가 노래한 것 중에는 자기 아버지가 써준 게 아마 있을 거예요. 그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 애가 흥얼흥얼 거릴 때 음이 들리잖아요. 그 아빠가. 그것을 받아 적었다니까요, 악보로. 그 아버지가. 그러면서 저한테 이게 들려줬습니다, 기타로. 이게 우리 아들이 작곡한 거라고. 얘가 오늘은 아침 이렇게 혼자 흥얼거리더라고. 뭐 가사도 없어. 그냥 얘가 막 흥얼거려. 그걸 받아 적어가지고 아버지가 곡을 들려주고 그랬습니다. 자, 태주한테는 그 아빠가 있었죠. 그래서 태주는 연주가로 성공을 할 수가 있었어요. 뭐 꼭 그게 일치한 건 아니지만은 어려서부터 음악적인 환경이 너무 좋았죠. 자기가 흥얼거리만 해도 아버지가 그걸 악보로 받아 적어주니까 얼마나 환경이 좋아요. 지금이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가 흥얼거리기만 해도 인공지능이 그걸 악보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게 히트치면은 전 세계에서 저작권료가 오게 돼 있어요. 언제까지? 여러분이 죽고 나서 50년 동안 또는 70년 동안까지 약 좀 오래 산다고 쳤을 때 약 200년 동안 저작권료가 생깁니다. 내가 흥얼거리는 것을 인공지능에게 시켜가지고 작곡했을 뿐인데 얼마나 많은 기회가 지금 주변에 널려다닙니까? 그럼 뭐가 부족한 거죠? 호기심하고 열정이 없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미술대학 나온 사람들은 단기간에 빨리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미술학원이나 미술과외 같은 거예요. 제가 과외를 좀 동시에 하긴 했는데 미술학원도 좀 차려서 해봤는데 그 예술에 대한 호기심이 사라져가요. 학원을 하다 보면. 왜냐면 학부모 상대해야지, 학생들
그림 실력 느는 거 신경 써야지 뭐 이런 것 때문에 과외나 학원으로 생활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노동 쪽으로 확 비중을 이동한 겁니다. 돈벌이를. 노동을 하면서는 육체를 움직이면서 이제 장점이 근육을 쓰기 때문에 운동도 되지만은 이 근육을 쓸 때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예술에 대한 호기심이 이렇게 커지진 않더라도 감소하진 않아요. 육체 노동을 하면. 제가 그리고자 하는 그림에 대한 그 열정과 호기심이 그대로 유지는 되죠. 육체 노동을 하면. 근데 여기서 학원을 하고 돈벌이를 시작하면은 그게 감소해 버리는 거예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걸 제가 스스로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 호기심과 열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동을 더 열심히 했습니다. 거의 20년간 했고, 제가 2014년까지 하다가 2015년에 잠깐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5년 전까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뭐냐면은, 인공지능 시대의 재능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걸로 제가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재능을 능력이라고 바꾸는 게 오히려 좀 더 어울리거든요. 왜냐면 재능이란 말이 좀 오해가 있습니다. 뭐 수학 재능, 뭐 무슨 뭐 언어 재능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인공지능 시대에 갈수록 김현철하고 그 마이클 패러데이처럼 갈수록 그런 사람들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보조적인 수단, 그 다음에 기능적인 것들을 인공지능이 대신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수록. 갑자기 그런 날이 옵니다, 또. 갑자기. 완전히 공짜로 그런 걸 대신해주는. 여러분, 요즘에 인공지능 스피커 있죠? 냉장고에 우유 얼마나 남았어? 대답해 주잖아요. 냉장고가 대답해 주죠. 뭐, 몇 시부터 난방해줘? 밖에서 휴대폰으로 하면 집에서 보일러가 돌아가죠. 뭐 이런 거.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굉장히 가을날 빨간 담쟁이 잎을 보면서 감성이 좀 충만해졌는데 내 두뇌를 읽어서 작곡 하나만 해줘. 그러면 인공지능이 작곡을 해준다 이거예요. 약간 좀 경쾌하게 하지 말고 좀 쓸쓸하게 좀 해줘. 그럼 해주는 거예요. 전 세계 모든 음악을 검토해서 표절되지 않도록 새로운 음으로 작곡해줘. 그럼 그렇게 해줍니다. 즉 점점점 인공지능이 우리가 요구한 대로 100명의 조수가 필요했던 일들을 인공지능 로봇이 그냥 다 해주는 시대가 오고 있다면 이거예요. 자, 우리가 재능이다. 우리 아이들이 재능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창의적인 존재에 창의적인 사장이 어떤 회사를 운영하는데 그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취직되길 바라는 건 뭐냐? 그 회사가 원하는 재능을 막 키워가지고 그래야지 거기 취직되잖아요. 그래서 월급을 받으니까. 그런데 이런 시대가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월급이 종말이 되는 시대가 오고 있기 때문에 월급의 종말. 월급 자체가 없는 시대가 오고 있어요. 그게 미래학자들의 진단이고 이미 대량 실업은 계속되고 있고요. 지금 직장이 늘어날 것 같아요? 줄어들 것 같아요? 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남편의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세요. 직장이 늘어날 것 같습니까? 줄어들 것 같습니까? 대량 실업의 시대가 오고 있어요. 우리 자녀가 명문대 갈 것이다. 좋은 회사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이 일을 할 것이다. 이런 개념을 버려야 된다고요, 지금은요. 그게 인공지능 시대의 능력이에요. 인공지능 시대의 능력은 굉장한 호기심과 끈기, 포기하지 않는 열정, 다양한 수단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검색 능력, 탐색 능력 같은 거예요.
그게 인공지능 시대의 재능이자 능력인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약 2010년부터 강의를 다녔으니까 약 10년 동안 굉장히 많은 학부모를 대상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도 많이 갔고요. 그런데 공교육 자체가 아이들의 호기심을 죽이는 쪽에 더 가까워요. 호기심과 열정, 둘 다. 그게 공교육입니다. 즉, 인공지능 시대하고 안 맞아요. 현재 공교육은. 이 이야기를 2007년에 한국에 왔던 엘빈 토플러라는 사람이 했잖아요. 한국의 학생들은 미래에 사라질 직업을 위해서 17년 동안 교실에 갇혀 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이제 주산학원을 괜히 다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끔 하는 정도가 아니겠죠. 인공지능은. 요즘에 바둑학원이 뭐 즐거운 노년의 취미생활, 아이들의 두뇌를 좋게 해준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세돌이 알파고한테 바둑을 지면서 두뇌 건강에 좋고 아이들을 영리하게 해준다라고 홍보 문구가 바뀌죠. 예를 들어 프로 바둑 기사가 돼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이런 문구는 요즘에 못 쓰죠, 이제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하나의 작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인공지능 시대에는 우리가 과거에 이런 일을 하면, 이런 재능을 갖추면 나중에 우리 애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나한테 효도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그 영역 자체가 거의 다 사라져가는 거예요. 거의 다. 아마 여러분들이 20, 30년 내에 95% 정도가 사라지는 걸 목격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계단형으로 사라져요. 지금은 이렇게 실업률이 올라가는 것 같죠. 2025년 되면 이렇게 올라갑니다. 실업률이. 그리고 한동안 20%의 사람이 직장에 살아남아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2030년 되면 한 5년 단위로 다시 실업률이 또 이렇게 올라갑니다. 결국에 뭐냐? 5%만 일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95%가 놀 거라는 거예요. 약 한 30년 내에. 그런 시대가 오는 겁니다. 일자리가 놀자리로 바뀐다라는 것이죠. 한 글자가 바뀌죠. 일이 놀로 바뀌는 거예요. 1차 세계대전인가? 그때 컴퓨터가 처음에 그 즈음이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 타이핑을 치던 분들이 대량 실업하던 때가 있었고, 그 전에는 자동차가 나오면서 마부들이 대량 실업하던 때가 있었어요. 마부들이. 과거에 그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때마다 특정 계층이 많이 실업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대다수 이렇게 일자리를 이동을 했죠. 그런데 3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은 뭐냐면은 다른 일자리로 이동을 할 수가 없는 혁명이에요. 일자리를 계속 이동하다가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반비례가 되는 거죠, 이렇게. 월급을 받는 일자리는 점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놀자리, 새로운 가치, 새로운 돈을 끌어들이는 방식도 달라지고, 회사의 성격도 달라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게임만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중국에 있거든요. 한국에도 있을 수 있는데 게임머니만 따는 회사예요. 거기 취직하려면 게임을 엄청 잘해야 돼요. 성과급도 있고 돈도 많이 법니다. 예전에 상상 못했었죠. 컴퓨터 게임만 하는 회사가 생길 거라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일자리가 놀자리로 변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과거에는 도저히 이걸로 돈을 벌 수 없었을 것만 같은 것에서 돈을 버는 시대가 온다 이거예요. 그게 일자리와 놀자리의 변화예요. 근데 공통적인 특성이 있어요. 회사 자체가 잘 노는 사람들을 뽑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잘 놀아야지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잘 논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한번 바꿔보자고요. 부정적인 잘 논다 말고, 놀고 있네 이거 말고, 놀고 있네 이거 말고. 그것도 괜찮아. 왜냐면은 놀고 있네라는 표현을 들을 만한 일들을 자녀들이 할 때 그것을 조그맣게 얘기해야 돼. 속으로. 놀고 있네. 그러면서도 냅둬야 돼. 그때 고리들 작가가 애들이 별 쓸데없는 짓을 하고 열심히 놀지라도 그것을 방해하지 말고 일단 허용해야 된다. 최소한 10살까지는. 이런 강의를 제가 많이 했어요. 근데 긍정적인 의미의 놀고 있네 라는 표현은 우리 어머니가 자주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팔자로 자란다는 표현이에요. 팔자로 자란다. 쟤는 저렇게 놀기 위해서 팔자가 아예 타고났다. 맞습니다. 사실 노는 것도 재능이거든요. 개발하기 힘들어요, 노는 거. 정말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개그 감각이라는 걸 개발할 수 있나요? 개그 감각이라는 거? 타고나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 조기 교육도 필요하고 그래요. 조기 교육. 엄마 아빠가 코미디언이어야 돼. 그럼 애들도 유머 감각이 좋아집니다. 아무튼 일자리가 놀자리로 변한다라는 것에서 지금 회사에 좋은 회사에 취직하는 아이들의 특성이 있는데 그 아이들의 특성이 뭐냐면 뭐 공교육을 잘 받았느냐, 좋은 대학을 나왔느냐라기보다는 얼마나 일찍 자기가 흥미거리를 찾았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근데 그 굉장히 일찍 찾은 자기 흥미거리가 우연히 그 재능, 그 능력을 필요로 하는 회사랑 만난 거예요, 얘가. 그럼 바로 취직합니다. 그게 지금의 취직의 경향이에요. 미국에서 잘 나가는 기업일수록 이제는 그 학벌란을 못 쓰게 하는 블라인드 테스트를 합니다. 심지어는 이제 요즘에는 얼굴하고 성별까지 보는 것까지도 감추는 데가 있어요. 왜? 선입견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뭐 이쁘냐 안 이쁘냐부터 시작해가지고 흑인이냐 백인이냐. 심지어는요. 블라인드 테스트가 어디까지 갔냐면은 목소리에 의해서도 선입견이 생길 수 있다 이거예요. 목소리. 그래서 목소리까지 변조해서 인터뷰를 합니다. 목소리가 일정하게 나와요. 그래서 뭐냐면 묻고 대답하는 거에 딱 그 내용만 전달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고 점수를 매깁니다. 얼굴도 못 보게 하고 목소리도 그 사람의 진짜 목소리를 못 듣게 해요. 그 정도로 철저하게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요. 그러면서 뭘 볼까요? 오직 창의력하고 순발력만 보는 거예요. 새로운 문제가 왔을 때 얘가 창의력과 순발력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창의력과 순발력이라는 것은요. 분야별로 달라요. 그러니까 개그에 있어서 창의력과 순발력이 있을 것이고 운동을 할 때 창의력과 순발력이 있을 거예요. 조금 약간 연결돼 있긴 하지만 분야별로 이게 달라지는데 김현철 씨처럼 10살 때부터 클래식을 들으면 이 사람이 전공을 안 해도 지휘를 할 수가 있게 돼버려요. 전공을 안 해도. 왜? 거기에서 감각이 생기기 때문에. 감각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인공지능 시대 재능이라는 것은 학교에서 뭐 평균 접수가 잘 나오고 영어 수학을 잘하고 하는 거하고 거의 비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즐겁기 때문에 밥 먹는 걸 잊어버려야 돼요. 그게 현대사회의 결핍이에요. 먹을 게 없어서 못 먹는 게 아니라 너무 재밌어서 엄마 나 지금 밥 생각이 없어. 그럼 엄마가 너 벌써 2끼를 굶었단 말이야. 배 안 고파? 엄마 나 그냥 물 한 잔만 줘. 나 이 게임 더 하고 밥 먹을게. 했을 때 우리 애기 너무 자랑스럽다 이렇게 해보신 분 있으세요? 자, 2끼를 굶고 얘가 지금 게임을 하고 있어. 2끼를 굶고 게임을 하고 있어. 네가 너무 자랑스럽다. 그래, 바로 그거야. 자기가 재미있는 일 하면서 밥을 2끼 정도는 굶어봐야지. 바로 그거야.
이게 인공지능 시대의 진정한 결핍의 모습입니다. 어떤 애들은 책 읽는 게 너무 좋아서 밥을 안 먹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근데 그런 예를 들면 좀, 너무 좀 희귀한, 때로는 수학 문제 푸는 게 재밌어서 아빠, 엄마 나는 밥 안 먹을래. 하는 애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아마 있을 거예요. 지구상에. 뭐가 됐든지 간에 인공지능 시대의 창의력을 키우는 결핍은 근데 왜 배고픔이라는 걸 제가 왜 꼭 기본으로 깔까요? 배고픔. 아까 좀 전에 얘기했죠. 자기 신체적인 생리 현상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자기 제어 능력이거든요. 결국 그것이. 그게 뭐냐면 5분만 더, 10m만 더 뛰어봐라는 능력이에요. 그게. 그 천호식품 대표가 썼던 책 있죠. 10m만 더 뛰어봐인가? 뭐 그런 거예요. 그런 능력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엔 탁월성을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누가 시켜서 하는 집중은 탁월성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관리 감독하는 것도 안 돼요. 그걸로는 탁월성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시대는 부모의 잔소리를 많이 들은 아이일수록 백수와 실업자가 될 확률이 더 높습니다. 왜냐? 탁월성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왜? 자기가 즐거운 것을 몰입하느라고 시간을 쓴 게 아니라 자기 부모나 선생님이 시킨 일을 하느라고 시간을 썼기 때문에. 앞으로는 누가 시킨 일을 하는 존재는 오로지 인공지능 로봇으로 압축됩니다. 인간은 앞으로 누가 시킨 짓을 하지 않아요. 왜? 시키질 않아요. 능력이 없어서. 인공지능 로봇의 능력보다 더 나은 인간이 없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시킨다고 이제. 안 시킨다고. 그런데 누가 시킨 일을 잘하는 아이로 지금 키우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걸 반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공지능 시대 능력이라고요. 아무것도 시키지 말고 아무것도 권하지 말고 학교 가기 싫으면 학교 보내지 말고 그래 너 며칠이나 안 가고 싶은데 물어봐. 두 번째 선택 옵션을 제공하란 말이에요. 엄마 나 학교 가기 싫어. 그래? 며칠이나 안 가고 싶어. 내가 선생님한테 얘기해 줄게. 일주일? 한 달? 괜찮아. 3분의 1 결석해도 학년 올라가. 그게 그 교칙이야. 여러분 3분의 1 결석해도 학년 올라갑니다. 저희 선생님 계시잖아요. 법 잘 알잖아요. 학교에 3분의 1을 보내지 않을 생각을 하셔야죠. 그 좋은 제도를 왜 활용을 안 하고 계세요? 공교육을 포기하면 손해가 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교육부에서 학생 한 명한테 쓰는 예산이 한 달에 100만 원이에요. 그 통계를 내보니까 학교 시설 관리비, 선생님 월급 뭐 했더니 1인당 100만 원씩 국가 세금이 지출이 되고 있어요. 공교육에.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자, 그런데 미국에서 홈스쿨 하는 부모들이 평균 한 달에 얼마를 쓰는가를 봤어요. 얼마 쓸 것 같아요? 300을 쓰더라고요. 300. 한 자녀에게 학교를 안 보내고 집에서 가르친다고 쳤을 때 한 달에 300만 원씩 들어갑니다. 왜냐면 개인지도 교사 그 비용이 더 비싸거든요. 엄마 나 뭐 이거 배우고 싶어, 이거 하고 싶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엄마 나 이번 달에는 공룡 발자국 여행을 떠나고 싶어. 그러면은 명문대 지질학과 나온 대학생들을 섭외를 해야 돼요. 그중에서 휴학생. 왜? 지금 학기가 학기 중이니까. 학기 중에 안 가고 얘를 홈스쿨을 해야 되는데 얘가 그 지질학에 관련된 수업인데 공룡 발자국 투어를 다니고 싶다. 국내에 공룡 발자국이 찍혀 있는 그 관광지가 있어요. 거기를 여행을 보내야 되는데 혼자 보내면 별로 효과가 없어. 아주 열정적인 애는 자기가 책을 읽고 가긴 가는데 실제로 지질학을 전공한 대학생 멘토를 붙여줘야 돼요. 얘한테. 둘이 여행을 떠나게 한 다음에 여행 비용을 다 대줘야 돼, 부모가. 그렇게 하면 보통 그렇게까지 홈스쿨을 하려면요, 보통 한 달에 한 1,500만 원 정도 들 것 같아요. 한 명당. 왜 그 여행비 다 대야지, 뭐 모든 경비를 다 대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부모님들 하는 말이, 홈스쿨이 좋다고 덜컥 홈스쿨 했다가는 한 달에 500이 될지 1000만 원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교육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여기는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세금이 우리한테 한 달에 100만 원씩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활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활용법이 뭐예요? 3분의 1은 결석해도 된다. 이걸 잘 활용하셔야죠. 우리 애를 3분의 1 학교 안 보내도 된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 애한테 어떻게 하면은 배고프지만 즐거운 결핍을 줄 것이냐라는 것이죠. 이걸 연구를 해야죠.